저 돌을 매음쳐라. 여러분, 돌에게 곤장을 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하나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또가 어른들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아이였거든요. 고을 사람들은 웃었지요. 이방은 코웃음을 쳤고 토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첫 재판에서 한일이 돌에게 곤장을 치라는 것이었거든요.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이 꼬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나라에서 가장 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작 꼬마였거든요. 도성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조정대신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녀석을 좋은 자리에 앉혀줄 수는 없다. 나라에서 가장 썩은 고을로 보내버리자. 부임하는 원님마다 손도 못 쓰고 쫓겨나는 곳. 이방과 토호가 20년 넘게 주물러온 고을. 대신들은 꼬마가 망신당하고 돌아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고을 관아 앞에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마중 나온 아전들은 줄지어 서 있었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수근거릴 뿐이었거든요. 가마에서 내린 꼬마를 보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방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지요. 이 사람은 20년 넘게 고을을 주물러온 자였습니다. 부임해 온 원님들을 전부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려왔거든요. 그 옆에 토호는 고을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자로 이방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온 인물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은 조용한 곳이오니 편히 쉬시다 가시면 되옵니다. 고을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지요. 꼬마는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소. 나는 아직 어리니 이방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며 배우겠소. 이방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역시 애송이로구나. 토호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꼬마는 처소에 홀로 앉아 낮에 본 것들을 되짚었습니다. 창고 자물쇠가 새 것인 것, 장부가 유난히 깨끗한 것,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거만한 것, 이 모든 것이 수상한 조각들이었지요. 저들이 나를 철없는 아이로 여기는 동안 천천히 진실을 찾아내야겠구나. 꼬마 사또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이방과 토호는 자신들의 세상이 계속될 거라 믿으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꼬마 사또가 부임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장터 쪽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울음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올 정도였지요. 꼬마 사또가 장터로 나가보니 커다란 비석 앞에 한 사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지요. 사내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일이었거든요. 이 사내는 고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 약값이 급했는데 집안에 남은 거라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단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비단이라 팔기가 아까웠지만 부모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약값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장터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장터에 너무 일찍 도착한 겁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고 가게들도 문을 열지 않았지요. 사내는 비석 옆에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부모님 간호에 잠을 못 잔 터라 눈이 스르르 감겼거든요. 잠깐만 눈을 붙이자.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그런데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미친 듯이 장터를 뒤졌지만 보따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결국 비석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또날이 이 보따리가 없으면 부모님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내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방이 귀찮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잠든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어찌 찾겠소.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오. 구경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방은 슬쩍 사또를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걸로 꼬마 사또의 무능함이 드러나겠구나. 그때 꼬마 사또가 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 키 2배는 되는 커다란 돌이었지요. 장터 길목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비석 앞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비석 주변의 땅바닥을 살피더니 뒤편으로 돌아가 흙을 만져보기까지 했지요. 비석 뒤편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가 있었고 그 주변의 흙은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건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앞으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비석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오너라.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지요. 돌덩이를 잡아오라니 포졸들도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이방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또날이 비석을 잡아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명이다. 어서 움직여라. 사또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서슬이 펄했습니다. 포졸들은 마지못해 비석의 밧줄을 감았지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 끌고 밀어가나 마당 한가운데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장터의 상인들과 백성들이 구경하러 관하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관아 마당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꼬마 사또는 동원 앞에 의젓하게 앉아 비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사또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고 앉아 있으니 묘한 위엄이 느껴졌지요. 사또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의 비석아, 내 놈은 길목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이 효자의 보따리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입을 열지 않느냐. 도둑놈이 가져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으니 내 놈은 공범이나 다름없다. 입을 열 때까지 곤장을 쳐라. 포졸이 곤장을 들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곤장이 내리쳐졌지요. 탁, 탁, 탁. 돌덩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구경꾼들이 하나 둘 웃기 시작했거든요. 참고 참다 결국 관아 마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세상에 돌한테 곤장을 치다니 저 꼬마 사또가 제정신인가. 돌이 말을 하겠느냐. 저러다 말겠지. 이방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서 입꼬리를 올렸고 토호도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심했지요. 역시 애송이는 애송이로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또가 비석을 때리라고 명한 바로 그 순간 아전 2명이 관아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지요. 꼬마 사또가 비석을 관아로 끌고 오라고 명하기 직전에 미리 귀옛말로 지시를 내려두었던 겁니다. 장터로 돌아가서 비석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특히 비석 뒤편 구덩이 근처를 살피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행적을 쫓아라. 비석 소동에 온 장터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갔으니 장터는 텅 비어 있었지요. 아전들은 방해 없이 마음껏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꼬마 사또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비석 재판이라는 기행으로 모든 이목을 관아에 집중시키고 그 틈에 진짜 수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느긋하게 비석을 바라보며 시간을 끌었지요.
가끔 비석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 좋다. 더 때려라. 곤장이 비석을 때릴 때마다 사람들은 깔깔 웃었고 이방과 토호는 완전히 방심했지요. 이 꼬마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전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와 사또에게 다가갔지요. 구경꾼들은 비석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아전이 사또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곤장을 멈춰라. 탁. 마지막 곤장 소리와 함께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뚝 멈췄지요. 꼬마 사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거든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위엄이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비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소리인가? 돌이 말을 했다고? 사또가 구경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석 뒤편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가 있소. 그 구덩이 주변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검붉은 흙이 있지요. 보따리를 훔친 놈은 비석 뒤에 숨어서 효자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훔쳤을 것이요. 그렇다면 구덩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테니 그 검붉은 흙이 반드시 옷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소. 관아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손가락을 들어 구경꾼 속 한 사내를 똑바로 가리켰지요. 저 사람의 소매와 무릎을 보시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구경꾼 틈에 섞여 있던 사내 하나가 움찔했거든요. 그 사내의 소매와 무릎에는 검붉은 흙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전이 장터를 수색하는 동안 이 사내가 비석 뒤편 구덩이를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고 그 행적을 추적한 끝에 사또에게 보고한 것이었지요. 사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양옆을 막아선 뒤였거든요. 사내는 허둥대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또 나리. 새벽에 장터에 갔다가 효자가 보따리를 안고 잠든 걸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겨서. 사내는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지요. 사또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소. 하지만 아픈 부모님의 약값을 빼앗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보따리를 돌려주고 깊이 반성하시오. 사내의 품에서 비단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효자는 두 손으로 보따리를 받아들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절을 올렸거든요. 사또 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비석을 때린 것이 미친 짓이 아니었어. 구경꾼들을 모조리 관하로 끌어모아 장터를 비운 거였구나. 그 틈에 아전을 풀어 진짜 수사를 한 거야.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석 재판은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목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동안 뒤에서 진짜 수사를 벌인 양동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어린 사또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비석 뒤편의 검붉은 흙을 확인해 두었고 범인이 그 흙을 묻히고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한 것이었지요. 이방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토호의 눈빛도 달라졌지요. 이 꼬마가 단순한 애송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며칠 뒤 관아에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찾아왔거든요. 비석 재판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지자 백성들이 하나둘 관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방이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두 사내가 하나의 솥단지를 사이에 두고 관아 마당에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터에서 솥을 만들어 파는 솥장수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국밥집 주인이었지요.
솥장수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이 솥은 제가 한 달 동안 공들여 만든 것입니다. 저놈이 제 가게 앞에서 슬쩍 가져간 겁니다. 국밥집 주인도 지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요? 이건 내가 3년 넘게 써온 솥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것이요. 두 사람 다 자기 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지요. 구경꾼들이 또 몰려들었거든요. 비석 재판 다음에는 또 무슨 재판을 할까 궁금했던 겁니다. 이방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또나리, 이런 건 그냥 반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소치야 장터에 가면 널렸으니까요. 꼬마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솥단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안쪽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솥을 옥에 가두어라. 관아 마당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비석에 이어 이번엔 솥을 가둔다니.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이방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이 꼬마는 기행을 일삼는 애송이라고요. 하지만 사또의 다음 말에 웃음이 뚝 멈췄거든요. 이 솥은 오늘 밤 내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가짜 주인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하겠다. 도둑질의 거짓 송사까지 올렸으니 곤장 50대는 각오하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곤장 50대라. 그 말에 두 사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지요. 진짜 주인은 억울한 표정이었고 가짜 주인은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둘 다 당당한 척했습니다. 조소, 사또나리. 소치 진짜 주인을 말해준다면야 저는 당당히 받아들이겠소. 두 사내가 똑같이 대답했지요. 솥은 포졸들에 의해 옥사로 옮겨졌고 사또는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지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온 고을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관아는 고요했지요. 하지만 꼬마 사또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옥사 안솥단지 손잡이에 몰래 오칠을 발라두었거든요. 옷은 묻어도 바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붓고 발진이 올라오지요. 씻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사또는 옥사 근처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밤은 점점 깊어갔지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거든요. 옥사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짜 주인이었습니다. 소치 진짜로 자기 죄를 고발할까봐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곤장 50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미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결국 한밤중에 몰래 관아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두리번거리며 옥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솥 앞에 쪼그려 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솥을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입 열지 마라. 내일 아침만 넘기면 되는 거야. 솥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지요. 잠시 후 사내는 왔던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꼬마 사또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두 사내가 나란히 섰거든요. 꼬마 사또가 동원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치 밤새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소.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거든요. 진짜 주인은 자기 소치 돌아올 것을 믿고 편히 잠을 잤을 것이요. 하지만 가짜 주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요. 혹시나 들통날까봐 밤새 뒤척이고 어쩌면 이 관아까지 찾아왔을 수도 있지요. 가짜 주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누가 봤나? 하지만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니 오리발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두 분 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사또의 명령에 두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솥장수의 손은 멀쩡했지요. 하지만 국밥집 주인의 손은 달랐거든요. 손바닥과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여기저기 발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보시오. 간밤에 솥을 만진 흔적이 역력하오. 진짜 주인이라면 밤중에 몰래 옥사에 찾아올 이유가 없소. 솥이 자기 죄를 고발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오. 솥이 입을 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두려움이 스스로 입을 연 것이지요. 국밥집 주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 솥이 깨져서 새 솥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사또는 차분하게 말했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소.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요. 곤장은 면해주겠으니 솥장수에게 사죄하고 품삯을 갚으시오. 솥장수는 자기 솥을 돌려받으며 활짝 웃었고 국밥집 주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관할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또 한 번 감탄했지요. 비석에 이어 솥까지. 이 꼬마 사또는 물건을 가두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이방은 이번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토호에게 슬쩍 다가가 속삭였지요. 이 꼬마가 점점 성가셔지고 있소. 토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거든요. 걱정 마시오. 아직 우리 차례가 온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차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 장부 한 권이 날아들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수상한 장부가요. 솥단지 재판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소금을 파는 사내가 관아로 뛰어들어왔거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허옇고 빈 종이 한 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이 장부를 봐주십시오. 사또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지요. 종이만 수십 장 묶여 있을 뿐 글자 한자 없었거든요. 소금 장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같은 장터의 포목상에게 소금 값을 외상으로 넘긴 지 석 달이 됩니다. 분명히 이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포목상을 찾아가 돈을 달라 하니 장부를 보여달라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장부를 펼쳤더니 이 모양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지요. 장부를 어디에 두었소? 제 가게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자물쇠 같은 건 없었지요. 어젯밤 가게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소. 소금 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장사가 끝나면 문을 닫고 집에 가니까 밤중에 누가 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포목상이 관아 마당으로 불려왔습니다. 배가 볼록하고 눈이 작은 사내였거든요. 느긋하게 걸어오더니 사또 앞에서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빚진 적이 없습니다. 장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빚을 있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사기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벌컥 화를 냈지요. 이놈이 분명 내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다. 포목상이 팔짱을 끼며 대꾸했거든요. 증거가 있소. 백지가 증거요? 허허. 구경꾼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비석 재판의 솥단지, 재판까지 본 사람들이었지요. 이번에는 또 어떤 기발한 판결이 나올지 기대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이방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장부가 백지인데 어쩌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소금 장수의 패소입니다. 이런 건 빨리 끝내시지요. 이방의 눈이 포목상과 살짝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고개를 끄덕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거든요. 포목상의 입꼬리가 그 순간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코에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더니 종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기도 하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거든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종이가 이상하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장부종이는 손때가 타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기 마련이오. 석 달 넘게 썼다면 더할 것이오. 그런데 이 장부는 가장자리는 누렇고 가운데만 유난히 깨끗하오. 마치 글씨가 있던 자리만 무언가로 씻어낸 것처럼. 포목상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수습했지요. 종이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손을 안 씻고 만져서 가장자리만 더러워진 것이지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있었지요. 사또가 포졸에게 명령했거든요. 화로를 가져오너라. 잠시 후 관아 마당 한가운데 화로가 놓였습니다. 숯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인가 싶었던 겁니다. 이방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었지요. 목소리가 또렷했거든요. 사또날이 송사의 증거물 훼손은 관례에 어긋납니다. 장부를 불에 가까이 대시면 안 됩니다. 관례를 들먹이며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방, 이 장부는 백지라 하지 않았소. 백지를 불에 대는 것이 무슨 증거물 훼손이요? 이방의 입이 딱 멈췄거든요. 백지라면 태워도 상관없고 증거물이라면 뭔가 적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자기 말에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방이 한 발짝 물러섰지요. 사또가 장부를 펼쳐 화로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불에 닿지 않을 만큼 살짝 띄워서요. 소금 장수가 기겁했지요. 사또 날이 그걸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란 말입니다. 소금 장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달려들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유일한 증거가 눈앞에서 타버리려는데 손 하나 쓸 수 없었거든요. 반면 포목상은 달랐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태워라. 태워. 저게 제가 되면 이 송사는 끝이다. 백지를 태운들 뭐가 나오겠나. 사또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화로 위에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흘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백지 위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갈색점 하나였지요. 먼지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소금 장수가 눈을 크게 떴거든요. 점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점들이 이어지더니 글자 하나가 되었지요. 저건 제 글씨입니다. 소금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글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었거든요. 날짜가 보였습니다. 구경꾼 하나가 외쳤지요. 3월 초이틀이라고 적혀 있다.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또 누군가 소리쳤거든요. 소금 10말, 은자 3냥이라. 한 줄이 나타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두 번째 줄이 나타나고 세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장부 전체에 빼곡하게 적혀 있던 거래. 내역이 한 글자 한 글자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포목상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여유롭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까까지 태워라 태워라 속으로 웃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들어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쌀물이요. 쌀을 씻은 물로 글씨를 쓰면 마르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소. 하지만 열을 가하면 글씨가 갈색으로 떠오르지요. 이 사람은 밤중에 소금 장수의 가게에 몰래 들어가 원래 글씨를 물로 씻어 지웠소. 하지만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소. 쌀물로 적힌 원본의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것이요. 포목상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어떻게 아신 겁니까? 사또가 차분하게 답했거든요. 종이가 알려주었소. 종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소. 포목상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땅에 짚고 엎드렸습니다. 소금장수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요. 장부는 원래 내용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채로 소금장수에게 돌아갔거든요. 소금장수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관할을 나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비석의 말을 알아듣고 솥단지의 말을 알아듣더니 이제는 종이의 말까지 알아듣는다고요. 이 꼬마 사또는 세상 모든 물건의 말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게 틀림없다고요. 이방은 슬그머니 관아 뒤편으로 빠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장터 상인들에게 받아온 상납이 이 꼬마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토호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지요. 장부를 조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터 쪽 돈줄도 손을 봐두는 게 좋겠소. 토호의 답이 돌아왔거든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우리 장부는 쌀물 같은 허술한 수법이 아니니까. 하지만 토호의 자신감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고을 외곽의 한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마을 사람 전체가 다리를 절고 있다는 소문이요. 고을 외곽에 버드나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20가구 남짓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마을 사람 전체가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걷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을 전체에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버드나무골만 3년째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지요. 이유는 늘 같았거든요. 우리 마을은 전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합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전임원님들도 직접 가서 확인했지만 정말로 마을 사람 전체가 절뚝거리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걷자니 병자한테 세금을 뜯는 꼴이고 그냥 두자니 다른 마을에서 불만이 터지고요. 결국 매번 눈을 감아준 것이었지요. 이방이 능청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또 나리 버드나무골은 원래 그런 마을입니다. 전임 사또께서도 그냥 넘어가셨지요. 괜히 가셔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20가구가 전부 다리를 다쳤다. 한두 명도 아니고 산골이라 길이 험해서 그렇답니다.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마도 타지 않고 걸어서 버드나무골로 향했지요. 포졸 둘만 데리고요. 마을에 도착하니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절뚝, 물 길러 가는 안악도 절뚝, 마당에서 놀던 아이까지 절뚝거렸거든요. 마을 전체가 한쪽 다리를 끌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사또를 맞았지요. 아이고 사또 나리,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는 전부 불구라서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사또는 이장의 다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거든요. 이장의 집신 바닥이었습니다. 양쪽 집신 밑창이 똑같이 달아 있었지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라면 멀쩡한 쪽 신발만 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또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왔으니 한턱 내야지요. 내일 마을 광장에서 잔치를 열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잡고 술도 넉넉히 준비하겠소. 다리가 불편하셔도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세금 거들어 온 줄 알았는데 잔치를 벌이겠다니. 이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정말이십니까, 사또 나리? 내가 사또인데 거짓말을 하겠소. 내일 정오 광장으로 나오시오. 사또는 씩씩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반신반의했지만
공짜 고기에 공짜 술이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오가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정말로 큰 솥이 걸리고 소고기가 푹푹 끓고 있었지요. 술독도 3개나 놓여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전부 절뚝거리면서요. 사또가 광장 한가운데 서서 활짝 웃었지요. 자,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은 편히 드시고 즐기십시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솔솔 풍기고 술잔이 돌았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거든요. 아까까지 절뚝거리던 사람들이 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뒤편 덤불 속에서 갑자기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또가 미리 숨겨둔 포조리 빈 나무통을 막대기로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사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거든요. 말벌통이 터졌다. 다들 피하시오. 그 순간 마을 광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벌이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지요. 절뚝거림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20가구 남녀노소가 두 다리 멀쩡하게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겁니다. 이장이 제일 먼저 달렸습니다. 아까까지 지팡이 짚고 절뚝거리던 사람이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토끼처럼 뛰었지요. 안악들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달렸고 아이들은 담을 훌쩍 넘었거든요. 3년 동안 다리를 못 쓴다던 사람들이 전부 올림픽 선수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광장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벌은 없었지요. 벌통도 없었거든요. 있는 것이라곤 광장 한가운데 두 팔을 짚고 배를 잡으며 웃고 있는 꼬마 사또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방금 자기들이 뭘 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두 다리 멀쩡하게 달린 것을 온 마을이 서로 목격해버린 것이었거든요. 이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는 주울 생각도 못하고요. 사또가 웃음을 거두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다리가 나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세금은 올해치만 내시면 됩니다. 지난 3년치는 묻지 않겠소. 이장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했거든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꼬마한테 속았다는 게 창피하면서도 3년치를 안 묻겠다는 말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지요. 사또가 돌아가며 한마디를 남겼거든요. 고기는 남았으니 드시고 가십시오. 다리가 멀쩡하시니 거기까지 걸어가실 수는 있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광장으로 돌아와 남은 고기를 먹었지요. 분위기가 좀 묘했거든요. 속은 게 분한데 고기는 맛있고 술은 달았으니까요. 이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백성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비석에게 곤장을 치고 솥을 옥에 가두더니 이번에는 말벌로 꾀병쟁이들을 잡았다고요. 사또의 이름이 고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방은 웃지 못했습니다. 버드나무골은 이방이 일부러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마을에서 해마다 산삼을 상납받던 곳이었거든요. 사또가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그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이방이 토호를 찾아갔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장터상인만 건드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소. 이러다 우리 쪽까지 파고들면 끝장입니다. 토호가 부채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둔 게 있소. 공동묘지 쪽 일을 좀 서두르시오. 이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요. 공동묘지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밤만 되면 묘지 쪽에서 으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들었지만 며칠 사이에
10명 넘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관아에 달려왔거든요.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또날이 묘지에 원귀가 나옵니다. 무당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이방이 슬쩍 사또 옆으로 다가왔지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거든요. 사또날이 이건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큰 굿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좀 들겠지만 어쩔 수 없지요.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물었지요. 어떤 소리였소? 하는 신음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소. 아닙니다. 잠깐 들리다가 멈추고 또 들리다가 멈추고 그랬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거든요. 귀신 소리가 잠깐 들리다 멈추고를 반복한다. 진짜 귀신이 쉬어가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작업을 하다가 멈추는 소리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포졸 하나만 데리고 묘지로 향했지요. 달빛이 묘비 사이로 흘러들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 때마다 풀이 스치는 소리가 났지만 그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사또는 묘지 한가운데 큰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2시즌째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쿵, 쿵, 쿵. 땅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올라왔지요. 포졸이 사또의 소매를 움켜쥐었거든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쿵쿵쿵. 잠시 멈춤. 다시 쿵쿵쿵. 사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신음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망치 소리였지요. 누군가 땅 속에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가 땅을 타고 올라오면서 하는 울림으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도굴이었습니다. 사또는 소리가 나는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조용히 묘지를 빠져나왔거든요. 포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에 끝내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사또가 관아 마당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지요. 공동묘지의 원귀를 달래기 위해 오늘 밤 묘지 사방에 횃불을 세우고 금주를 두르겠소. 밤새 징을 울려 귀신을 몰아내겠으니 백성들은 안심하시오.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이방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했지요. 토호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또가 밤에 묘지에 횃불을 세운답니다. 토호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거든요. 횃불 몇 개의 징소리로 귀신을 쫓겠다. 애송이답구나. 하룻밤만 넘기면 된다. 패들에게 오늘 밤은 쉬라고 전해라. 하지만 토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진짜 계획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었거든요. 해가 지자 포졸들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사방에 횃불을 꽂았지요. 동쪽에 5개, 서쪽에 5개, 남쪽에 5개. 횃불 사이사이에 금주를 둘렀거든요. 징을 든 포졸 셋이 묘지 주변을 돌며 밤새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쪽만 달랐지요. 횃불도 없고 금줄도 없고 징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묘지 북쪽 언덕 아래 좁은 오솔길 하나만 캄캄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또는 그 오솔길 끝 덤불 속에 포졸 10명을 매복시켜 두었지요. 그리고 자신은 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첫째 밤은 조용했습니다. 토호가 패거리에게 쉬라고 했으니 당연했지요. 이방이 다음 날 아침 의기양양하게 보고했거든요. 사또날이 귀신이 물러간 듯합니다. 횃불과 금줄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소. 횃불과 금줄을 사흘 밤 더 유지하겠소. 이방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루만 해서 끝내려 했는데 사흘이라니요. 토호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지요. 사흘 밤을 더 한답니다.
토호가 이를 갈았거든요. 묘지 밑에 파둔굴 안에 감나가는 부장품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흘을 더 놔두면 굴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요. 이미 수십 양어치를 들여 파놓은 굴이었거든요. 셋째 날 밤에 마무리한다. 북쪽은 비어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서 남은 것을 빼내라고 전해라.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횃불은 여전히 삼면을 밝히고 있었고 징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지요. 북쪽 오솔길은 여전히 캄캄했거든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북쪽 오솔길에 인기척이 들렸지요. 하나, 둘, 셋, 넷, 5명의 그림자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며 묘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오솔길 한가운데를 지나는 순간이었지요. 움직이지 마라. 어둠 속에서 포졸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횃불이 일제히 켜지면서 오솔길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지요. 도굴꾼 5명이 꼼짝없이 포위당한 겁니다. 도굴꾼들이 삽을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포졸들이 달려들어 하나씩 바닥에 눌러 포박했습니다. 사또가 언덕에서 내려왔지요. 3면은 밝히고 한 면만 비워두면 쥐는 반드시 어두운 쪽으로 도망가는 법이요. 도굴꾼 두목이 이를 악물며 사또를 올려다보았거든요. 이 어린 놈이. 사또는 두목의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지요. 누가 시켰소? 두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넷 중 막내가 공포에 질려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토호 어른이 시켰습니다. 묘지 밑에 있는 금 장신구를 꺼내오면 삭슬 주겠다고. 두목이 막내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사또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호라. 그래서 묘지 쪽 길을 서두르라고 했던 것이요. 사또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거든요. 도굴꾼들은 포박된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굴꾼 5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그 뒤에 삽과 곡괭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무덤에서 파는 금 비녀와 옥놀이개가 증거물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소리의 정체가 도굴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요.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짓이었거든요. 사또가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도굴꾼의 배후를 조사한 결과 이 고을의 토호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소. 토호를 체포하여 문초하겠소.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지요. 토호라면 이 고을에서 손 못 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도 엮일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지요. 토호가 포졸들의 의회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지 못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입을 열자 여전히 능글맞았지요. 사또 나리,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도굴꾼들이 거짓으로 제 이름을 댄 것이지요. 사또가 차분하게 대답했거든요. 토호, 도굴꾼이 당신 이름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의심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소. 귀신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과 당신이 묘지 옆 밭을 사들인 날이 같소. 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묘지로 드나드는 길을 확보한 것이지요. 토호의 눈이 흔들렸거든요.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횃불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방이 당신에게 전가를 보냈소. 내가 북쪽을 비워둔 이유를 아시오? 당신이 반드시 그 길로 패거리를 보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토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포했거든요. 토호는 도굴 교사 및 부장품 절도 혐의로 옥에 가두겠소. 도굴꾼들은 곤장 후 방면하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포졸들이 토호를 끌고 갔습니다. 토호가 끌려가면서 이방을 노려보았지요. 이방은 고개를 돌렸거든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호는 옥에서 사흘을 버텼지요. 도굴꾼 막내의 증언 외에는 토호가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이 없었거든요.
토호가 오간에서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떠돌이 도굴꾼의 말 한마디로 이 고을의 어른을 옥에 가두시오?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사또는 이를 악물었지요. 묘지 옆 아파트 산 것은 정황일 뿐 직접 증거가 아니었거든요. 도굴꾼 두목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나머지 셋도 토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결국 사또는 토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증거가 모이면 다시 부르겠소. 토호가 옥문을 나서며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이겼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꼴에 관아 마당에서 한숨이 쏟아졌지요. 사또는 동원에 홀로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토호는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날 밤 이방을 급히 불렀지요. 안방문을 굳게 닫고 목소리를 낮췄거든요. 꼬리가 잡혔소. 그 꼬마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끝이요.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진짜. 토호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지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소. 먼저 치는 수밖에 없소. 먼저 친다니요. 토호가 이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거든요. 관아 곡식 창고. 곡식을 빼돌리고 저놈한테 누명을 씌우시오. 부임한 뒤로 곡식이 사라졌다고 조정의 장계를 올리면 저놈은 끝이요. 이방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위험한 수였지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먼저 잡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지요. 이방은 토호의 집을 나와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관아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곡식 창고 열쇠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곡식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고 숫자를 고치기 시작했지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거든요. 부임 전 재고와 현재 재고의 차이가 사또의 횡령으로 보이도록 장부를 맞추는데 밤새 걸렸습니다. 한편 토호는 이방을 시켜 장터의 인부들을 은밀히 고용해 밤사이 관아 창고의 곡식을 빼돌리게 했지요. 수레 세대가 어둠 속을 달려 토호의 별채 창고로 곡식 자루를 날랐거든요. 며칠 뒤 관아에 난리가 났습니다. 곡식 창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곡식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수백 석의 곡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방이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얼굴에 놀란 표정을 잔뜩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큰일입니다. 곡식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사또가 창고로 달려갔지요. 텅 빈 창고 안에 곡식 자루 하나 없었거든요. 먼지만 뿌옇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사또 옆에 바짝 붙어 말했지요. 사또 날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부임 전까지 곡식은 멀쩡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사라진 것이니 조정에서 문책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이방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놀란 척하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토호도 관아로 찾아왔거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지요. 사또 날이 고을의 어른으로서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곡식이 사라지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닌지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미리 소문을 퍼뜨려 놓은 것이었지요. 꼬마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곡식이 사라졌다는 말이 고을 전체에 돌고 있었거든요. 사또는 창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방과 토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거든요. 이 꼬마가 드디어 궁지에 몰렸다고요. 그때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만 주시오. 이방이 눈을 깜빡였지요. 예, 사흘 안에 곡식의 행방을 밝히겠소. 사흘 뒤에도 찾지 못하면 그때 조정에 장계를 올리시오.
제가 직접 쓰겠소. 이방과 토호의 눈이 마주쳤거든요.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곡식은 이미 토호의 별채 창고에 숨겨져 있었고 장부도 조작해 놓았으니까요. 사흘 뒤에 이 꼬마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꼴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또나리. 사흘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서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사또는 사흘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아무도 데리지 않고 혼자 텅 빈 창고로 들어갔지요. 창고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거든요. 바닥에 곡식 자루가 놓여 있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멈춘 곳은 창고 문틀이었지요. 문틀 위쪽 모서리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지요. 수백 석의 곡식 자루를 나르려면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이 수십 번 드나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문틀의 거미줄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미줄은 멀쩡했지요.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곡식을 빼냈다. 아니면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금살금 열었다는 것이지요. 열쇠는 관아에 하나뿐이었고 그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 사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안에서 한 짓이구나. 하지만 거미줄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방이 원래 거미줄이 없었다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지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뜻밖의 행동을 했거든요. 관아 앞과 장터 곳곳에 방을 붙인 겁니다. 곡식 운반 일꾼을 구합니다. 삭시 후합니다. 이방이 방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곡식을 새로 사들이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토호에게 전했거든요. 포기한 모양입니다. 곡식을 새로 채워서 없던 일로 하려는 거지요. 토호도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면 곡식을 살 돈도 없을 테니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또의 노림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내 8명이 찾아왔지요. 장터에서 방을 보고 온 일꾼들이었거든요. 품삯을 받으러 온 겁니다. 사또가 마루에 앉아 일꾼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힘이 좋은 분들을 찾고 있었소. 혹시 곡식 자루를 나른 경험이 있으시오? 사내 한 아가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사또나리. 저는 곡식 나르는 일이라면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오, 그래요? 어디서 날라보셨소? 사내가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밤에 큰일을 했지요. 술의 새 대분을 한 밤새에 날랐습니다. 토호 어른 별채 창고까지요. 삭도 후하게 받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내 옆에 있던 다른 일꾼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습니다. 저도 같이 했지요. 관아 뒷문에서 술에 실어서. 사내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지요. 관아 뒷문에서요? 토호 별채 창고까지 술의 세대면 꽤 많았겠소. 그럼요. 자루가 수백 개는 됐을 겁니다. 어찌나 무겁던지 허리가 아직도 아프지요. 사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포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 들었느냐? 포졸이 고개를 숙였거든요. 예, 사또나리. 그제야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곡식 절도의 증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삭슬 받고 일한 것뿐입니다. 사또가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걱정 마시오. 삭 받고 일한 사람을 벌하지는 않겠소. 다만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날랐는지 진술서에 도장만 찍어주시오. 사내들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또는 진술서를 들고 포졸 10명을 이끌고 토호의 별채로 향했지요. 별채 창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관아, 표식이 찍힌 곡식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한 자루도 빠짐없이 전부 있었습니다. 사또는 곡식 자루 하나를 들어 관아, 표식을 확인했지요. 돌아서며 포졸에게 명했거든요. 토호와 이방을 체포하라. 그날 오후 관아 마당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토호와 이방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토호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방, 당신은 곡식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유일한 사람이요. 창고 문틀의 거미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열쇠로 문을 조심히 열었다는 뜻이요. 이방의 어깨가 움찔했거든요. 토호, 당신의 별채 창고에서 관아, 표식이 찍힌 곡식 자루 수백 석이 발견되었소. 그리고 이 일꾼들의 진술서가 있소. 언제, 어디서, 누구의 지시로 날랐는지 전부 적혀 있소. 사또가 진술서를 들어보였지요. 토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거든요. 그리고 이방이 조작한 장부가 있소. 사또가 장부 2권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하나는 이방이 고친 장부였고 하나는 사또가 부임 첫날 밤에 몰래 베껴둔 원본 사본이었지요. 부임 첫날 밤에 관아 곳곳이 이상해서 장부를 베껴두었소. 이방이 고친 숫자와 원본 숫자가 다른 곳이 23군데요. 관아 마당에서 탄성이 터졌거든요. 부임 첫날 밤에 이미 장부를 베껴두었다니 사또가 처음부터 이 고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소리쳤지요. 잘못했습니다. 전부 토호가 시킨 것입니다. 토호가 이방을 노려보았거든요. 이놈이 내가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들이 제 살기를 찾아 상대를 팔아먹는 꼴이었지요. 백성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지켜보았거든요. 사또가 손가락을 들어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방, 당신은 20년 동안 이 고을의 세금을 빼돌렸소. 버드나무골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산삼을 상납받았소. 장터 상인들에게는 자릿세를 걷고도 장부에 올리지 않았소. 그리고 이번에는 관아 곡식까지 빼돌리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소. 이방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또의 손가락이 토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토호, 당신은 이방과 손을 잡고 이 고을을 제 주머니처럼 주물렀소. 묘지의 부장품을 도굴하고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곡식을 빼돌려 창고에 쌓아두었소. 전임원님들이 왜 하나같이 못 버티고 떠났는지 이제 고을 전체가 알게 되었소. 토호가 이를 악물었지요. 눈에 핏줄이 섰거든요. 이 꼬마가 감히 토호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 둘이 어깨를 눌러 다시 무릎을 꿇렸지요. 토호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고을에서 30년을 살았다. 내까지 내 송이가. 그때 관아 마당 구석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옷은 해졌지요. 노인이 토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30년이라고 했소. 그 30년 동안 내 아들이 당신 빚에 매여 품팔이를 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소. 그래도 빚이 안 줄었소. 당신이 이자를 맘대로 올렸으니까. 노인 뒤에서 아낙 하나가 나섰지요. 우리 집밭을 헐값에 빼앗아 놓고 안 팔면 남편을 관아에 넣겠다고 했지요. 한 명이 나서자 2명이 나서고 2명이 나서자 10명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20년 동안 눌려왔던 억울함이 관아 마당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세금을 2번씩 걷어갔소. 장터 자리를 빼앗겼소.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이방이 곤장으로 입을 막았소. 관아 마당이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토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거든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어디 가고 고개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진작에 바닥에 이마를 짚고 있었지요. 잘못했습니다. 전부 제 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관아 마당 전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지요. 이방과 토호는 곡식 횡령, 장부 조작, 세금 착복, 도굴 교사, 사또에 대한 무고, 백성 수탈 혐의로 옥에 가두겠소. 조정의 장계를 올려 처분을 받게 하겠소.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어 일으켰습니다. 이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끌려갔지요. 토호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사또를 노려보았거든요. 하지만 관아 마당의 백성들이 일제히 토호를 쏘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던 눈들이었지요. 토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거든요. 옥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아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사또 날이 만세.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작은 체구가 햇빛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사또는 동원에 홀로 앉아 장기를 적었지요. 이방과 토후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왕에게 올리는 글이었거든요. 붓을 놓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보름 뒤 도성에서 파발마가 달려왔지요. 왕의 친서였거든요. 이방과 토호는 유배에 처한다. 어린 사또의 공을 치하하노라. 원하는 고을이 있으면 말하라. 사또는 친서를 읽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서를 적었지요. 이 고을에 더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고 있었지요. 소금장수는 제자리에서 소금을 팔고 있었고 솥장수는 새 솥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버드나무골에서는 아이들이 두 다리 멀쩡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쪽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관아 마당에 홀로 서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거든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을은 고요했지요. 비석도 솥도 장부도 무덤도 더 이상 억울한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바람만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작은 그림자가 관아 마당 위로 길게 뻗어 있었지요. 그 그림자가 어른의 겉만큼이나 길었거든요. 하지만 도성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대신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